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전진화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6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6장은 염색체의 변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의 변이라고 하면 염색체의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상적인 염색체 수와 구조에서 벗어난, 즉 염색체 내부의 구조 변화라든지 염색체 수의 변화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바나나가 나오죠? 저도 어제 바나나를 먹었는데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뭐랄까 야생 바나나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야생 바나나는 보통 이배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이런 야생 바나나 여러 종들을 종간 교배시키든지 아니면 한 종의 종내 교배를 통해서 형성된 배수체입니다. 즉, 염색체의 변이가 생긴 개체들이 되겠습니다. 바나나를 먹었을 때마다 뭐 여러분 느끼겠지만 바나나는 씨앗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야생 바나나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 배수체로 인해서 종자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자가 없어서 바나나는 보통 영양 번식 또는 영양 생식을 통해서 번식하게 됩니다. 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 심어가지고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개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우리가 먹는 이런 바나나 품종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적으로 모두 다 동일해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은 해당 개체, 해당 종에 취약한 질병이 돌게 되면요, 뭐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위험 부담은 있어요. 몇 년 전에 바나나 질병이 돌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품종이 멸종한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1900년대 중반에 먹었던 바나나는 멸종이 됐고요. 지금 먹는 것은 그 이후에 개발된 또 다른 품종이 되겠습니다. 각 종은 지금 뭐 바나나 얘기를 들었지만 사람을 비롯한 뭐 초파리를 비롯한 여러 종들은요, 특징적인 염색체 수와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염색체 수를 보고 아 이건 무슨 종이다라는 걸 이제 동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수와 구조에 있어서 돌연변이가 발생해가지고 발생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염색체 돌연변이는 진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재배열, 또 이수체, 배수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색체 구조의 변화인 재배열부터 조금씩 다뤄볼 텐데요. 먼저 정상적인 염색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뭐 각 종마다 특이한 염색체 수가 있다고 했죠. 구조도 있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일반적인 체세포 같은 경우에는 46개로 된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이는 사람은 X와 Y를 갖고 있는 걸 봐서 남성이 되겠네요. 남성. 어떤 남성의 46개 염색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진 이런 염색체 한 생물이 가진 완전한 염색체 세트를 핵형이라고 합니다. 핵형. 핵형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핵형은 2배체일 때 2N은 46, 이거 7 아닙니다. 2N입니다. 2N은 46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염색체 이 핵형을 구할 때 보통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1번이라고 하느냐? 보통 염색체의 크기에 따라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즉 1번이 제일 크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크기가 비슷하다. 예를 들어 4번, 5번 크기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동원체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팔 두 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팔 위에 Parm이라고 합니다. P8이고요. Qarm이라고 해요. Q8이고요. 자, 이 Parm과 Qarm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애들을 우리가 중부 동원체성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Parm이
Q1보다 조금 짧은 경우를 우리가 차중부 동원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짧아진 경우,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가 차단부 동원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원체가 거의 말단에 위치한 그런 염색체들도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21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말단 동원체성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염색체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크기가 같다고 하면은 이 크기, 여기에 있는 이 P암과 Q암의 길이가 비슷한 순서부터 앞에서 점점점 이제 P암이 거의 없는 형태까지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규칙이 존재해요. 자, 우리가 핵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염색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핵형 분석에 쓰인 염색체들은요, 유사분열 중기에 있는 염색체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유사분열 중기에 이 세포를 멈추게 하는 시약을 처리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세포를 터트려서 세포에 있는 염색체들을 이 멤브레인 위에 흐트러뜨립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겹쳐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애들은 빼고요. 겹쳐지지 않는 그런 염색체들만 골라요. 그런 다음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디지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1번부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염색체를 배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염색체의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동원체 위치도 중요하지만, 염색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작은 띠들이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밴드의 모양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염색체마다 이 특정 밴드 패턴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번과 같이 김사라고 하는 염색 시약을 쓰는, 김사는 주로 AT가 많은 부위에 강하게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G밴드. B 같은 경우에는 퀴나크린 머스타드라고 하는 시약을 써서 Q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밴드 같은 경우에는 C번에 있는 게 C밴드인데요. 이질 염색체라고 하면은 주로 동원체 근처나 아니면 말단 소체 근처에 있는 염색질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 특정 서열이 반복되고 또 굉장히 강하게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질 염색질 염색에 잘 먹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뭐 거의 동원체 주변으로 진하게 염색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그 C밴드라고 합니다. 이질 염색질 밴드 C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마지막에 보이는 건 이제 이 GC 염기쌍을 또 염색하는 밴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R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밴드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선택해서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형광물질을 각 염색체마다 특정하게 결합되는 염기 서열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염기 서열 뒤에 형광물질을 묻혀서 염색체 페인팅이라고 불리는 크로모좀 페인팅이라는 기술을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번부터 그다음에 X, Y 염색체가 전부 다 다른 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염색체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 작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대학교 학부 다닐 때 사진을 주시고 사진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하나씩 그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색체 돌연변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색체 재배열입니다. 염색체 재배열은 염색체 수나 이런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염색체 안에 있는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N 이꼴 6이라고 불리는 어떤 핵형을 가진 염색체에서 지금 EN6 염색체 개수는 변함이 없지만,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CDE가 한 번 더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잠시 후에 배울 중복이라고 하는 그런 염색체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이수성이 되겠습니다. 이수성은 자, 1번, 2번, 3번 염색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중에 한 염색체만 숫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한 염색체에 원래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는 것 같이 3개가 있다든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걸 우리가 3염색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는 2n equal 6이 아니라 양쪽에 플러스 2를 더해서 2n 플러스 1은 7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형태가 이제 이 배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수체 형성하는 겁니다. 원래는 두 세트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세 세트 또는 네 세트 이런 식으로 세트의 수 전체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선 3n이니까 3배체니까 3n 이퀄 9라고 우리가 핵형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먼저 염색체 구조의 변화인 염색체 재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염색체 재배열은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같이 EF라고 하는 이 단위가 한 번 더, 한 카피가 더 있는 거죠. 지금 하나, 둘. 이 경우는 염색체 중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복입니다. 중복. 염색체 중복이 아니라 그냥 중복입니다. 두 번째는 결실입니다. 자, 결실은 EF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D 다음에 바로 G가 오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가 뒤집혔다라는 뜻입니다. 즉 DEF라고 위치를 보고 있는데요. DEF가 FED로 거꾸로 지금 뒤집혀 박혀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여기라고 하고요. 전좌는 다른 곳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서 EFG라고 하는 염색체가 지금 이 위에 거와 아래 거는 다른 염색체입니다, 여러분. 다른 상동 염색체가 아니에요.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로 가게 되는 현상. 뭐 상동 염색체라 하더라도 같은 위치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의 다른 부분, 끝부분에 뭐 바뀐다는 이런 것들도 전좌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전좌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전좌가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과 위치 자리 바꿈을 하는 상호 전좌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형태를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런 이 염색체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그 염색체, 즉 DNA 복제하는 도중에 DNA 그 이중 나선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나선 두 다르게 다 끊기는데 보통은 끊긴 걸 금방 붙여요. 그런데 이제 붙이다가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해서 다른 곳에 붙이는 거나 아니면 뒤집어 붙이는 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수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입니다. 중복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EF라고 하는 단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중복을 염색체 수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결실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접합을 상동 염색체가 접합했을 때 자, F와 G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F와 G가 만날 때 중복된 부분들이 여기를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리 구조를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수 1분열 접합 시 고리 구조가 형성되면 중복, 그 다음에 결실 이걸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중복은 표현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뭐 염색체가 하나 더 늘어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초파리에 바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바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면요. 이 바 유전자의 산물이 이제 뭐랄까 계란형 눈을 만들어요. 이렇게 가느다란 눈을 이게 이제 바 유전자인데요. 이 바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 형태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정상인 야생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 이형 야생형이 있고 또 야생형인데 중복으로 하나가 더 생겼어요. 한쪽 염색체. 이 경우에는 좀 더 눈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중복된 염색체가 하나 더 호모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눈이 더 작아지고요. 어떤 애들은 가끔 이게 세 카피가 중복된 것이 3개가 한 염색체에 있는데 이 경우는 눈이 극도로 작아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바 유전자는 어떤 형태의 유전일까요? 우성 유전인가요? 열성 유전인가요? 아니면 뭐 중간 유전이 될까요? 자, 여기 힌트를 드리게 되면요. 지금 바 B 플러스 B 플러스입니다. B 플러스 B 플러스고 얘는 B 플러스 다음에 B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지금 돌연변이. 그 다음에 얘는 B 마이너스 즉 B 돌연변이의 호모입니다. 자, 호모와 호모의 중간형. 눈의 크기도 역시 그 중간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완전 우성 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중복과 결실 얘기를 하는데 중복과 결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한 군데서 중복이 돼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부분은 잃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런 중복과 결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뭐냐면요. 불균형 교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부등 교차라고 얘기를 해요. 같지 않은 교차. 원래 교차는 상동 염색체상에서 동일한 부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거는 X염색체 어느 부위를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의 X염색체는요. 녹색을 인지하는 녹색 옵신 유전자와 적색을 인지하는 적색 옵신 유전자가 있습니다. 청색 옵신 유전자는 다른 염색체에 있어요. X 염색체에 있지 않고요. 근데 두 옵신 유전자의 서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해가지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원래 녹색, 붉은색끼리 같이 적색끼리 같이 이렇게 배열이 돼가지고 교차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면 둘이 서열이 비슷하다 보니까 녹색하고 적색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차가 일어나면 여기 녹색은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반대쪽 염색체에는 적색만, 저 위에 거에는 적색, 녹색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엄마가 자신의 X 염색체 하나를 아들한테 물려줘 보세요. 그러면은 요걸 물려줬어요. 지금 요 염색체를. 그럼 아들은 녹색을 인지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색과 녹색을 구분을 못해요. 적색과 녹색. 그래서 정녹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중복의 중복이 진화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적색과 녹색 옵신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자였습니다. 과거 조상 유전자 하나였었는데 얘들이 중복되면서 두 유전자가 생겼고요. 중복되면서 두 유전자 생기니까 하나는 원래는 적색을 인지하던 어떤 그 옵션이었는데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적색 똑같은 게. 그러니까 원래 적색이 있던 건 기능을 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두 번째 옵션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겨서 녹색을 이제 예를 들어 녹색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면 녹색을 인지할 수 있는 녹색 옵션 유전자가 되는 거죠. 즉 진화 과정에서 중복은요 새로운 유전자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유전자의 똑같은 카피가 만드는데 똑같은 카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얘가 기능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유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전자가 진화할 수 있는 기작 중 하나로 바로 이 염색체 일부의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중복의 개체 표현형에 아까 봤던 바 유전자 같은 이런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야생형 염색체가 이렇게 A, B, C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특히 발생 과정에 유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가 한꺼번에 한 카피씩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상호작용을 해서 정상적인 예를 들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물고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B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 유전자의 상호작용을 할 때, 유전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사실 유전자 산물들의 상호작용이겠죠. 산물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B의 산물이 더 많게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하게 되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생 과정은 이 발생 초기에는요. 여기서 미약한 변화라도 커다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줄무늬의 패턴이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기형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중복에 의해서 중복이 표현형이 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유전자에 중복된 산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정상적인 유전자 산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 후 패턴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어떤 표현형의 변이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결실이 되겠습니다. 결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같이 FG가 제거된 염색체가 있습니다. FG가 제거되지 않고 EF가 제거됐군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EF가 제거됐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결실 유전자도 감수 1분열 전기 때 고리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아까 봤던 중복과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실 같은 경우에는 표현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결실 부위에 오는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 정상적인 게 있고 원래 정상적인 게 여기 EF가 지금 있었는데 EF가 사라졌잖아요. 자, 사라지고 정상적인 염색체, 그러니까 EF를 포함한 정상적인 염색체가 있고 EF가 없는 돌연변이 염색체가 있단 말이죠. 두 개가 있을 때 E와 F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까 봤던 중복과 비슷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원래 EF 산물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반대쪽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유전자 산물에 불균형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 패턴을 변화시켜서 표현형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EF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EF가 하필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일 수도 있죠. 돌연변이 유전자면 사실 원래 정상적인 EF가 반대쪽에 있었으면 얘를 가려줄 텐데 얘가 정상적인 게 결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돌연변이 표현형을 나타내는 거, 즉 EF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위우성이라고 해요. 가짜 우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위우성 패턴을 나타내게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얘들의 정상적인 표현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상동 염색체에 있는 자, 여기 예를 들어 2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2가 있어야만 반드시 정상적인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테로 하나가 없으면은 하나만으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유전자들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반수체 기능 부전 유전자로 얘기합니다. 즉 반수체만 가지고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유전자라는 뜻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노치, 초파리의 노치라고 하는 유전자인데요. 이게 이제 반수체 기능부전 유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상적인 여기 날개의 심액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노치의 헤테로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패턴이 좀 차이가 나죠? 여기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노치라고 하는 유전자에 헤테로를 가진 암컷은 이렇게 되고요. 노치를 호모로, 노치 돌연변을 호모로 가진 암컷은 죽어요. 그리고 노치 돌연변을 하나 가진 이게 이제 X 염색체상에 있거든요. 초파리 수컷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이 노치가 두 개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중복과 결실은 쉽게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과 결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보시면 5번의 짧은 팔, 자, P암, Q암이 있었다고 하는데 P암이 짧은 팔이 되겠습니다. 자, P암의 P는 뿌띠를 얘기해요. 뿌띠. 이 불어로 뿌띠 작다라는 뜻 아시죠, 여러분? 제가 불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뿌띠고요. Q는 그냥 뜻이 없고요. P가 있으니까 Q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쨌든 5번의 P암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실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작은 머리, 특징적인 우리 울음소리, 넓은 눈 간격, 둥근 얼굴, 정신 발달, 지연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그 크리듀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증후군이 있고요. 이런 이름이 알려진 증후군들 좀 있죠. 프레이더 윌리 증후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사람에게서 좀 흔하게 나타나는 염색체 중복과 결실에 의한 이런 효과들은 좀 몇 가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역위에 대해서 알아볼까? 역위는 아까 뒤집혀서 바뀌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겠죠? 자, 이게 역위인데 여기가 일어나려면 일단 염색체 두 군데가 잘려야 돼요. 두 군데가 잘리고 얘가 붙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붙고 뒤집혀서 붙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동원체가 있으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동원체를 포함한 역위가 있습니다. 동원체를 포함한 역위를 우리가 협동원체,
동원체역이라고 합니다. 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얘를 포함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동원체가 있으면요, 동원체 바깥에서 이게 자리를 바꾸는 거, 여기가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측 동원체 여기라고 합니다. 측 동원체성 여기. 자, 협 동원체성 여기와 측 동원체성 여기고요. 여기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요, 자, 유전자가 어디 빠지거나 그런 건 없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빨간 유전자가 이 위치에 있을 때랑 이 위치에 있을 때 유전자 발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걸 우리가 위치 효과라고 해요. 염색체 내에서 위치가 바뀌게 될 때 이의 유전자 발현이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위치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위치 효과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이 위치 효과만 없다고 하면요, 그렇게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결실이나 중복처럼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위치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좀 큰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어요. 자, 뭐 위치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 그게 큰 그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는데, 여기가 생기는, 특히 여기를 헤테로로 가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얘들이 배우자 세포, 즉 난자나 정자를 만들 때 감수 분열을 하잖아요. 감수 분열 때 문제가 됩니다. 자,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뭘 하죠? 접합을 하게 되겠죠. 자, 접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이렇게 서로 붙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아까 봤던 측 동원체성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 꼬인 상태에 여기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되죠. 자, 이 여기 고리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요. 자, 아주 복잡한 형태의 이런 지금 이 사분 염색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데 먼저 이제 감수 1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얘랑 서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가 중간에 또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끊기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딱 끊겼죠. 그래서 이쪽 여기 한 군데 가고요. 근데 그다음에 감수 2분할 때 이 동원체가 끊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4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정상적인 이 비제조합형 배우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 동원체 여기를 가진 배우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배우자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유전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동원체가 없는 염색체는요, 감수 분열 동안 또는 세포 분열 동안에 없어지게 됩니다. 분해돼서 사라져 버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그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이런 염색체와 결합하게 된 정상적인, 다른 뭐, 난자라든지 정자와 결합하게 돼서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실에 사라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요, 그 개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결국은 이 개체들이 죽게 되니까 남는 건 뭐예요? 이거와 이거 남죠. 정상적인 애와 원래 여기 요 두 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발생하니까 이 교차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교차된 그 중간의 염색체들은요, 그러니까 재조합된 염색체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부위에 재조합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실제로 재조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조합으로 만든 염색체들이 다 그 자손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발생하면 그 여기 발생한 공간 내에서는 재조합이 안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는요, 우리가 측 동원체성, 즉 동원체를 포함하지 않은 여기에서의 재조합, 그 감수 1분열 접합을 봤고요. 여기에서는 협 동원체입니다. 지금 동원체를 포함한 여기죠. 지금 동원체를 포함한 여기에 감수 1분열에서의 유전자 재조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고리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돼서 얘는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분리가 되고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수 2분할 때 중간에 잘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보세요. 가운데 2개, 즉, 재조합이 일어난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요, 보라색 2개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회색도 2개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것도, 예를 들어, 이제, 빨간색 2개, 주황색 2개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얘는 보라색과 회색이 없고, 얘는 빨간색과 주황색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얘 딸세포들이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까요? 딸세포, 얘랑 결합하는 정상적인 염색체랑 결합하다 하더라도 얘들은 발생 과정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재조합형 염색체들의 자손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요. 그래서 비재조합형 배우자들만 살아남는 패턴을 띠게 됩니다. 비슷하죠? 역시 결과는. 자, 전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체 단편이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교환했거나 이동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상동 염색체. 뭐 상동 염색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동 염색체라도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이 부위하고 이 부위가 서로 바꿔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부위랑 여기 이 뒷부위랑 얘가 서로 바꿔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좌는 전좌가 이제 여기 지금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좌는 일단 유전자 위치 효과, 아까 정상적인 자기 유전자 염색체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럼 위치 효과를 나타내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절단된 부위가 있는데 절단된 부위에서 유전자가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절단돼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하필이면 중요한 유전자가 끼어 있어요. 그 유전자 중간에서 절단이 되는 경우에는 유전자가 없어지는, 즉 유전자의 기능 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그림 6.15에 나타난 그림은 그 현상은 로버트손 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손 전자는요, 지금 서로 다른 두 염색체 사이에서 이 전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자가 일어나서 짧은 팔은 짧은 팔끼리 붙고 긴 팔은 긴 팔끼리 붙은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잡종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로버트손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호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자리를 바꾼 거죠. 지금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 염색체에서 서로의 팔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호 전자라고 하는데요. 이 상호 전자가 일어났을 때 감수 분열은 어떻게 되느냐? 얘들도 일단 서로 상동 염색체가 아니지만 비슷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부위끼리 맞추려고 이런 식의 약간 그 십자가 형태의 염색체 구조를 형성합니다. 감수 제1분열 전기 때요. 자,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요. 이런 십자가 모양의 접합을 하게 되는데 얘들의 이제 자손을 보게 되면요. 절반 정도만 정상적인 유전자 조성을 가지게 되고요. 이들의 자손 중 절반은 그렇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 염색체에서 이제 절단이 이제 많이 생기는 부위가 있는데요. 특별한 조건에서 염색체 절단이 잘 일어나는데 이런 염색체가 중간에 좁아지는 이런 부위를 우리가 취약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약 염색체. 염색체 취약 부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턱 끊어져요. 근데 이 부위를 좀 자세히 봤더니 특정 서열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GG 서열들이 X 염색체상에서는 여기 계속 반복이 됩니다. CGG가 수백 개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백 개 반복된 서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위가 약해지게 되고 이 부위가 약해지면서 또 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끊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신지체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약 X 염색체 증후군 이런 얘기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염색체 수의 돌연변이를 보게 될까요? 염색체 수의 돌연변이는 이수성과 배수성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성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지금 이수성 같은 경우에는 동원체가 소실되거나
로버트손 전자가 일어나거나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날 때 이수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성의 결과로 보게 되면요. 지금 그림에서 보세요. 그림에서는 감수 1분열 때 지금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지금 이 비분리에 의해서 발생한 이수성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감수 2분열 때 비분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배우자라 결합했을 때 1분열 때 생기는 1분열 때 비분리가 생긴 경우 3염색체성이 2개, 1염색체성이 하나씩 있는 경우고요. 이 감수 2분열 때 발생하게 되면요. 정상적인 거 2개, 3염색체 하나, 1염색체성 하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유사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사분열에 이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요. 예를 들어 이제 빨간색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파란색이 비분리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오른쪽 이 3염색체성에 있는 것들의 자손들은 전부 다 3염색체를 가지게 되겠고요. 왼쪽에 1염색체성이 있는 것들은 자손들 전부 다 1염색체성이 되는 그런 패턴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염색체, 3염색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염색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0염색체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4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4염색체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한테서 주로 알려진 이수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운 증후군 아시죠?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의 3염색체성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수성이 생기게 되면요. 보통은 치사 돌연변이가 많습니다. 치사 돌연변이가 많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염색체가 3개가 되고 하나가 된다. 여기에 만들어진 유전자 산물들이 어때요? 얘는 3배가고 얘는 정상적인 거에 1.5배가 되겠죠. 2개 있는 데서 얘는 0.5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염색체들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염색체들과의 어떤 균형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염색체 사물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역시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중복이라든지 결실에 의해서 설명한 것 같은 메커니즘으로 얘들도 발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수성 염색체를 가진 개체들은 많이 죽습니다. 자, 사람에 있어서 이수성 돌연변이는 뭐 거의 다 발생 과정 중에 죽습니다. 사람은 이수성 돌연변이가 지금 여기 21번 염색체인 다운 증후군을 제외하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상염색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염색체에서 이수성 돌연변이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XO 뭐라고 하죠? 터너, XXY,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왜 나타나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X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2개 있으면 하나가 어떻게 되죠? 불활성화되죠. X 염색체 하나가 불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X 염색체 산물이 X가 2개 있다고 해서 또는 3개 있다고 해서 얘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이제 3개인 경우는 2개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X 염색체 수에 의해서 수가 많아지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X 염색체들은 다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수가 많아져도 생존에 치명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Y 염색체는 예를 들어 X, Y, Y도 있습니다만 이 Y 염색체는 유전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역시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수성은 상염색체에서는 다운 증후군 정도만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염색체 이수성은 X나 Y와 같은 성염색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 다운 증후군, 지금 이 다운 증후군요, 존 랭던 다운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봤는데, 엄마 아빠가 다 다른데 표현이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쉽게 구분이 되죠. 넓고 납작한 얼굴, 작은 코, 타원형의 눈 가진 어떤 이런 다운 증후군 가진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공통적으로 약간 정신지체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정신병원에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운 증후군이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게 됩니다. 이름이 자 이 다운 증후군이 21번 염색체 3개인데 그 중에 이제 3개 중에 2개는 한쪽에 엄마 아빠 중에 한쪽에서 왔을 텐데
보통은 모기에서 옵니다. 약 75% 정도가 모기에서 유래한다고 해요. 자, 아까 같은 다운 증후군을, 즉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1차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다운 증후군 환자의 염색체는 아닙니다. 21번 염색체 하나가 다른 곳에 갖다 붙었죠. 이게 로버트손 전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버트손 전자. 아예 그냥 자기 일부를 준 게 아니라 자기가 통째로 붙어버렸어요. 지금 14번 염색체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획형을 보게 되면 21번 염색체가 1염색체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21번 염색체 하나가 여기에 붙어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개나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표현형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21번 하나, 14번 2개인데 14, 21이 이제 붙어 있는 염색체가 있는데 자손을 낳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자손 중에 상당수는 자연 유산됩니다. 왜냐하면 염색체 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없거나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빨간 거 2개, 파란 거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개체들은 이 수성으로 취급돼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상적인 표현형을 띠는 애들이 있는데 신생아 중 3분의 2는 정상적인 표현형을 띠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전좌보인자, 절반은 정상적인 염색체 그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신생아 중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4번 2개, 21번 3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은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14번 빨간색 2개, 21번 하나, 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가 더 있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획형으로 보면 거의 정상처럼 보여요. EN 이퀄 46인데 21번이 14번의 로버트son 전자로 붙어 있기 때문에 21번이 3개가 갖고 있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신생아 중 3분의 1 정도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족성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다운 증후군은 잘 유전이 되죠. 여기 아직 이 정상적인 이 자손이 있는데 이 정상적인 자손은 또 자기 자손 중에 3분의 1은 다운 증후군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1차 다운 증후군의 75%가 모기에서 유래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모기에서 유래된 이유는 여러분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엄마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특히 노산을 하게 되면요. 이 데이터입니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 50대가 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면요. 무려 12분의 1 정도가 되는 높은 확률로 다운 증후군을 갖게 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수분열 보게 되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몸속에서 여아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난모세포에서 난원세포에서 제1 난모세포 그 다음에 제2 난모세포 가야 되는데 제1 난모세포가 이제 감수분열을 시작합니다. 감수분열. 그리고 제2난모가 되면 반수체가 되는데 1난모에서 2난모로 갈 감수 1분열 전기에 이 감수 1분열 전기에 멈추게 돼요. 즉 접합된 상태로 모든 난자들이 멈추고 있고 사춘기가 되면 10몇 년 지나 사춘기가 되면 그 중에 하나씩 꺼내 가지고 배란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감수 분열을 완성시켜서요. 그러면 이 과정이 수십 년 동안 50살이면 50년 동안 어렸을 때니까 멈춰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멈춰 있다 보니까 접합된 상태로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여기 동원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21번 염색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서로가 이 교차가 되는 부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비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차되는 부위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얘들이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산모가 즉 아이를 낳는 엄마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염색체 비분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배수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성은 염색체 세트를 3개 이상 가지는 것을 배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배수체는 식물에서 매우 흔하죠. 동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물에서는 이 배수체가 굉장히 흔한데요. 예를 들어 꽃을 가지는 꽃식물에서는 약 한 40% 정도가 배수체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벼나 밀 또는 잔디와 같은 화분과 식물에서는 약 7에서 80% 정도가 배수체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배수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요. 동일한 종의 염색체로 구성된 동질 배수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의 그 잡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수체를 이질 배수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질 배수체와 이질 배수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동질 배수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사분열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유사분열 같은 경우는 유사분열을 하죠.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포질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자매 염색 분체끼리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배가 된 거죠. 지금 네 배가 됐는데 여기서 세포질 분열이 있어서 각각 2n, 2n 나눠줘야 하는데 그 세포질 분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n짜리 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가 동질 유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질 배수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감수 분열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감수 분열에서는 일단 2배체짜리가 감수 1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때 자매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돼요. 그렇죠? 분리가 안 되고 이게 감수 2분열 때 분리가 됩니다. 자매 염색 분체끼리 분리되면 2n짜리 배우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1n짜리 해플로이드 반수체 배우자랑 결합을 하게 되면 3n짜리 접합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3n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체와 감수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개체의 어떤 핵상 자체가 좀 다르죠, 여러분. 자,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감수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자손, 감수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배수체가 보통 3배체를 띈다고 했죠. 이 3배체라고 하는 이 3의 숫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동질 3배체의 경우에는요, 이 자체가 불임인 경우가 많아요. 왜 불임이냐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얘들을 이제 3배체니까 원래 감수 분열할 때 접합이 만들어야 되죠. 3배체 접합을 하게 되면요, 자, 지금 여기 정상적으로 2n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1n 되는 경우도 있고 3n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염색체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건 한 염색체지만 다른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은 뭐 없거나 정상적인 이 염색체는 두 개지만 다른 염색체가 하나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손을 다 모아보게 되면요. 이들의 세포들 모아보게 되면요. 정상적인 배우자가 안 만들어져요. 거의. 그러니까 동질 3배체 같은 경우에는 불임이 배우자를 못 만드니까 그 자체는 후손을 못 남깁니다. 농업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여러분 배우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배우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의 자손을 만드는데 특히나 식물에서 이 배우자를 못 만든다? 그러면 배우자를 감싸고 있는 종자가 안 만들어집니다. 씨앗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씨 없는 수박 또는 씨 없는 어떤 과일 이런 어떤 3배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3배체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자, 이제 이질 배수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질 배수체는 아까 알아본 것 같이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서 만들어진 배수체가 되겠죠. 자, 여기 종 1과 종 2 두 식물이 있었습니다. 각각 2n = 6이니까 얘들의 배우자는 염색체 3개씩이 들어있겠죠. 자, A, B, C, G, H인데 A와 G 이 사이는 상동 염색 관계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2n = 6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얘들의 이제 배수체를 만들려면 일단은 얘들의 유사분열 때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유사분열 분리되지 않으면요. A가 2개, B도 2개, C도 2개 되게 되겠죠. 전부 다. 그러니까 마치 상동 염색체를 형성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12개 염색체가 되고 4n이 되겠는데 4n = 12가 되겠고요. 얘들의 딸세포는 정상적으로 A부터 I까지 이렇게 정상적인 배우자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그냥 아까 여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배우자 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A, B, C 이들 사이가 이제 불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얘들의 배우자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분열 시 만들어진 유사분열의 비분리 통해 만들어진 이런 어떤 이질 배수체가 정상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배우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질 배수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고요. 자, 이 배수체도 역시 이 식물에 특히 농업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빵밀 같은 경우도 이런 이질 배수체가 되겠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 세 개의 종이 합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세 개의 종이 합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을 만드는 밀가루를 만드는 밀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배수체는 제가 아까 식물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핵의 크기가 일단 증가하게 되겠죠. 배수체가 핵의 크기가 증가하고 핵 크기가 증가하면 세포의 크기도 증가합니다.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면요, 꽃이라든지 열매, 종자 크기가 증가해요. 우리가 식물을 특히 작물에 있어서 먹는 부위가 예를 들어 이제 열매라든지 종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꽃이 크게 되면요, 이 화훼 시장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배수체 활용이 농업에서는 매우 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작물들인데요. 의외로 보시면 감자, 바나나, 땅콩, 고구마. 아까 바나나는 3인이기 때문에 애들 씨앗이 없었죠. 그 다음에 짝수 배수된 것들은 보통 이 정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딸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배수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요약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염색체 재별, 중복, 결실, 역위, 여기에는 측동원체, 협동원체 여기 두 가지 있었고요. 전자, 비상호전자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상호전자는 비상동 염색체 사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성 돌연변이 여기서 0, 1, 3, 4 염색체성이 있었고요. 배수성 돌연변이는 동종의 염색체끼리 만들어진 동질 배수체성, 이종의 염색체끼리 만들어진 이질 배수체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출석 과제는 교과서 173페이지에는 25번 문제를 풀어서 과제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열심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